어머니 2년이요? 지금 아이 심장이 멎어가는데 무슨 2년입니까? 그리고 단 한마디가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3일 뒤에 바로 수술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병원복도 한복판, 스위스항공 15년차. 수석 승무원 사라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며 오열했습니다. 세계 최고라 믿었던 조국은 딸에게 2년 대기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고 이 낯선 나라는 단 72시간 만에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든 걸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스위스 항공에서 15년째 수석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라 바우만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목숨보다 소중한 17살. 딸 안나를 홀로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자 싱글맘이었죠.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50개국이 넘는 곳을 누비면서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부심 하나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스위스라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고 부유하며 안전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이었죠. 런던의 짙은 안개, 뉴욕의 화려한 마천루, 두바이의 끝없는 황금빛 사막, 그리고 도쿄의 어지러운 네온사인까지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하고 거대한 풍경을 두 눈에 담고 돌아와도 제 가슴이 가장 편안하게 뛰는 순간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취리히 공항 활주로에 미끄러지듯 착륙하여 비행기 문이 열리고 알프스의 서늘하고 맑은 공기가 제 뺨을 스칠 때였죠.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아, 역시 우리 스위스가 최고야라는 안도감 섞인 탄성을 내뱉곤 했었습니다. 스위스는 1인당 GDP가 세계 최상위권인 압도적인 경제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굴러가는 정교한 톱니바퀴 같은 사회 인프라, 엽서에서나 볼 법한 알프스의 경이로운 대자연,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완벽한 복지와 의료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죠. 저는 이 위대한 나라에서 태어나 붉은 바탕에 하얀 십자가가 선명하게 그려진 스위스 항공의 유니폼을 입고 일한다는 것 자체가 제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자 수백만 분의 1 확률을 뚫은 복권 당첨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주변의 많은 동료들이 은퇴 후의 삶을 걱정할 때도 저는 든든한 국가 시스템과 탄탄한 연금 제도를 믿었기에 단 한치의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게 주어진 비행 스케줄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높은 월급과 두둑한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내며 이 완벽한 궤도 위에서 평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죠. 특히 제 삶의 유일한 이유이자 제 심장과도 같은 딸 안나에게 이 완벽한 조국의 환경을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안나의 아빠와는 아이가 겨우 2살 때 헤어졌습니다. 이혼이라는 꼬리표가 주는 상처는 제법 날카로웠지만 저는 멈춰서서 그 상처를 핥으며 울 시간조차 없었죠. 불규칙한 비행 스케줄과 밤낮이 뒤바뀌는 끔찍한 시차, 그리고 장거리 비행 후 밀려오는 극도의 피로 속에서도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새벽 비행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와서도 화장도 채 지우지 못한 채 안나의 따뜻한 아침을 차렸고 쏟아지는 잠을 참아가며 피곤에 찌든 몸을 이끌고 학교 학부모 행사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오직 안나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안전한 것만 주고 싶다는 어미로서의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안나는 제 피땀 어린 노력을 알아주듯 정말 티 없이 맑고 똑똑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눈부신 금발의 스위스의 호수처럼 깊고 푸른 눈을 가진 제 딸은 취리히에서도 네로라 하는 전통의 명문 국제학교에 당당히 진학했습니다. 연간 학비만 무려 4만 스위스 프랑, 한국 돈으로 치면 6천만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지만 저는 그 돈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15년차 수석 승무원의 넉넉한 연봉은 오롯이 안나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쓰였고 학교에서도 늘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친구들에게도 다정해 인기가 많은 안나를 볼 때면 그간의 모든 고생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침대 머리맡에 놓인 안나의 성적표와 상장들을 쓰다듬으며 내 딸은 이 완벽한 스위스라는 온실 속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엘리트로 반짝이며 자라날 거야라고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굳건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완벽하고 견고했던 제 세상에 서서히 아주 불길한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안나가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던 작년 봄, 벚꽃이 흩날리던 무렵부터였습니다. 언제나 햇살처럼 활기 넘치고 생기발랄하던 안나가 이상하리만치 피곤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명문고의 치열한 학업 스트레스와 한창 예민한 사춘기 탓이려니 너무 무리해서 공부하는 건 아닌가 가볍게 생각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현관에 툭 던져놓고 소파에 쓰러져 교복도 벗지 못한 채 잠들기 일쑤였고, 주말이면 늘 친구들과 시내로 놀러 나가던 아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누워만 있었죠. 안나야, 비타민 좀 챙겨 먹어.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네. 가볍게 잔소리를 하며 넘겼지만 증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만 돌아도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부여잡았고, 2층에 있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조차 버거워하며 중간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던 건 가끔 아이의 뺨이 핏기 하나 없이 밀랍처럼 하얗게 질리고 예쁘게 붉었던 입술이 종종 섬뜩할 정도로 파랗게 질려있곤 했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아이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처럼 산소가 부족해 허덕이는 그 기괴한 모습에 저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었죠. 동네 병원에 데려가 보려 했지만 안나는 한사코 고개를 저으며 엄마, 나 진짜 괜찮아. 그냥 어제 늦게까지 수학 문제 푸느라 잠을 못 자서 그래. 라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저 역시 빡빡한 비행 스케줄에 쫓기다 보니 그 불안한 징후들을 억지로 모른 척 덮어두고 또다시 런던행 비행기에 오르고 말았던 겁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잔인할 정도로 빗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런던발 비행을 마치고 막 취리히 공항에 착륙해 기내문이 열리기도 전 습관처럼 휴대폰 전원을 켰을 때였죠. 화면에는 안나의 학교 보건교사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무려 수십 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죠.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전화를 걸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보건 교사의 찢어지는 듯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라씨, 빨리 대학병원 응급실로 오셔야겠습니다. 안나가 오늘 체육 시간에 달리기 기록을 재다가 운동장 한가운데서 갑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며 쓰러졌어요. 의식은 겨우 찾았는데 심박수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뛰고 호흡이 불안정해서 당장 구급차로 이송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이성이 탁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니폼도 갈아입지 못한 채 항상 제 목숨처럼 챙기던 비행 캐리어를 팽개치듯 공항 바닥에 내버려두고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제발요. 취리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제발 제일 빨리 가주세요. 우리 딸이 죽어가요.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울부짖는 제 모습에 택시기사도 놀라 아슬아슬하게 차를 몰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문을 미친 듯이 밀치고 뛰어들어갔을 때 코를 찌르는 강렬한 소독약 냄새 사이로 하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17살 제 딸의 창백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세상 모르고 잠든 듯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안나의 모습에 저는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안나야, 엄마 왔어. 눈 좀 떠봐.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그것은 앞으로 저희 모녀에게 닥쳐올 거대한 지옥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스위스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투명성을 자랑하기로 유명하지만 그만큼 융통성 없이 복잡하고 느려 터졌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숨이 당장 넘어갈 듯한 초응급 상황을 겨우 넘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나의 정확한 병명을 알아내기 위한 정밀 심장 검사 결과를 듣기까지 꼬박 일주일을 피가 마르도록 기다려야만 했었죠. 저는 당장 예정되어 있던 비행 스케줄을 전부 무단으로 취소해버리고 매일 밤 안나의 병상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영양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내 수명을 전부 가져가도 좋으니 부디 이 아이만 무사하게 해달라고 수백 번을 울며 빌었죠. 마침내 피 말리는 일주일이 지나고 소아심장외과 최고 권위자인 밀러 교수와 진료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벽에서 똑딱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찌르는 바늘처럼 날카롭게 들렸죠. 백발의 노 교수는 무거운 침묵 끝에 모니터 화면에 복잡한 초음파 사진을 가리키며 제 평생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는 끔찍한 진단명을 입에 올렸습니다. 사라 씨,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겠습니다. 안나 양은 활로 사증증의 변형 형태라는 매우 복잡한 선천성 심장 기형을 앓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기형은 출생 직후에 발견되는 게 일반적인데 안나 양의 경우 어릴 땐 증상이 아주 경미해서 숨어 있다가 이제 신체가 커지고 심장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려 한계치에 다다라 터져버린 겁니다. 선천성 심장 기형이라니요. 제 딸의 심장이 기형이라니. 17회를 애지중지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단어의 조합에 눈앞이 새하얘지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태어날 때부터 잘못되어 있었다는 엄청난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죠. 저는 덜덜 떨리는 양손을 모아 쥐고 애원하듯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장 내일이라도 수술해야죠. 우리 스위스 의학기술이면 저런 기형쯤은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거죠.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당장 수술 날짜부터 잡아주세요. 제 절박한 물음에 교수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안나 양의 심장 교정 수술 자체의 성공률은 95%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수술만 무사히 마치고 회복하면 평범한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래, 성공률이 95%나 된다잖아. 역시 우리 스위스 의료기술이야. 빨리 수술만 시켜주면 우리 안나는 다시 체육 시간에 친구들과 뛸 수 있어. 저는 황급히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낼 기세로 당장 오늘 밤에라도 수술 날짜를 잡아달라고 재촉했죠. 그런데 이어지는 노 교수의 다음 한마디가 제 15년. 치 자존심과 조국에 대한 굳건했던 믿음을 송두리째 난도질하며 저를 지옥불로 밀어넣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 취리히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스위스 전역의 주요 소아심장 수술 대기 명단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안나 양은 현재 신부전이 와서 당장 오늘 내일 심장이 멎는 초응급 환자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반 대기 명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예상 수술 대기 기간은 빠르면 18개월, 길면 24개월입니다. 네, 24개월이요? 지금 2년이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이 일도 2주도 2달도 아닌 무려 2년이라니요. 17살 꽃다운 제 딸이 계단만 올라도 입술이 파래지며 운동장에 쓰러지는 제 아이가 수술실 문턱을 밟기 위해 꼬박 2년을 기다려야 한다고요? 교수님, 지금 저랑 장난하십니까? 애 심장이 제대로 안 뛰어서 쓰러졌는데 2년을 집에서 기다리라뇨. 우리 스위스가 복지국가고 세계 최고라면서요. 제가 스위스 국민으로서 매달 국가에 바치는 건강보험료만 75만 원이 넘습니다. 수술비가 1억이 나오든 2억이 나오든 제가 다 낼 테니까. 제발 당장 내일이라도 수술실을 열어달란 말입니다. 제 딸이 죽어가잖아요.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고도 잔인하기 그지없는 스위스식 평등 시스템의 끔찍한 민낯이었습니다. 전문의는 국가적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모두가 동등하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명목 아래 철저히 순서대로 명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뿐이었죠. 만약 2년을 기다리다가 우리 안나가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잘못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네. 제 피 맺힌 절규의 교수는 난감한 듯 서류만 뒤적거리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최대한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체육 시간은 당연히 빼야 하고요. 만약 기다리는 중에 신부전이 와서 생명이 심각하게 위태로워지는 급성 악화 상태가 오면 그때는 응급명단으로 최우선 순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알량하고도 끔찍한 국가 규정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으며 치를 떨었습니다. 아이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야 숨이 넘어가서 사경을 헤매고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이 되어야만 수술실 문을 열어주겠다는 그 잔인하고 위선적인 시스템. 저는 그날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15년간 전 세계를 날아다니며 세계 최고라 맹신했던 제 조국. 스위스가 정작 내 아이의 위태로운 목숨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철창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에 뼈가 시리도록 절망했습니다. 스위스의 그 대단하다는 평등주의가 제 딸의 생명을 갉아먹는 독약처럼 느껴진 것이죠. 그날 이후 저희 모녀의 삶은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학교 체육 시간 친구들이 농구공을 던지며 땀 흘려 웃고 떠들 때
심장이 약한 안나는 혼자 덩그러니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쇼핑을 하러 가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죠. 집에서도 2층 계단을 오를 때마다 창백해진 얼굴로 가슴을 부여잡는 딸의 뒷모습을 볼 때면 제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혹시라도 자다가 심장 발작이 올까 두려워 안나의 방문 앞을 뜬 눈으로 지새우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우울증 약 없이는 단 1시간도 버틸 수 없는 참담한 시간들이었죠. 가만히 앉아 내 피부치가 죽어가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글로벌 항공사에서 일하며 쌓은 인맥을 총동원해 이웃나라의 병원들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까지 수백 통의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독일 대학병원은 대기시간 14개월에 수술비 2억 원, 미국의 어린이 병원은 당장 수술은 가능하지만 비용이 최소 5억 원 이상이라는 절망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평생을 엘리트 승무원으로 떵떵거리며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제 딸의 심장 하나 당장 고칠 돈과 권력이 제게는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스위스의 시민권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죠. 엄마 나 너무 애쓰지 마. 나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돼. 나 원래 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엄마 우는 거 나보기 너무 힘들어. 어느 날 밤 몰래 화장실에서 숨죽여 울고 있는 제 등을 끌어안으며 안나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17살 딸아이가 자신의 멈춰가는 심장을 담담히 체념하며 저를 위로하는 그 참혹한 순간. 저는 온몸의 살점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떻게든 내 심장을 꺼내서라도 널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맹세했지만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현실뿐이었죠. 그렇게 캄캄한 절망의 터널에서 피말리는 6개월을 버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안나가 평소와 달리 두 눈을 반짝이며 제 앞에 구겨진 가정통신문 하나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죠. 엄마 나 여기 진짜 가보고 싶어. 어쩌면 내 평생 소원일지도 몰라. 종이에는 낯선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스위스 명문고와 한국 서울 글로벌 고등학교 자매결연 2주 교환학생 프로그램 안내. 한국, 아시아에 있는 그 먼 나라. 안나야, 넌 비행기 오래 타면 기압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제가 기겁하며 말리려 하자 안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엄마, 나 혼자 교실에 버려져 있는 거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 반에 한국에서 전학 온 유나라는 친구가 있는데 한국 학교는 급식이 공짜인데 호텔 뷔페처럼 고기도 나오고 장난 아니게 맛있대. 나 2년 기다리다가 수술실에서 못 깨어날지도 모르잖아. 죽기 전에 꼭 한번 친구들이랑 그 기가 막히다는 밥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야. 나 절대 안 뛰고 얌전히 밥만 먹을게. 응. 죽기 전에라는 17살 딸의 입에서 나온 끔찍한 단어에 제 가슴이 커다란 망치로 얻어맞은 듯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K-팝이나 삼성이 유명하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게 전혀 없는 나라. 하지만 2년이라는 사형선고 아래 시들어가는 안나의 눈빛이 그 급식 이야기 하나에 다시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던 겁니다. 딸의 그 애처로운 마지막 소원을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학부모 인솔자 자격으로 안나의 손을 꼭 쥐고 그 낯선 대한민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을 수밖에 없었죠. 비행기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도 제 마음은 불안함으로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반쯤 포기한 채 올랐던 그 한국행 비행기가 거만한 스위스가 버린 제 딸의 목숨을 단 3일 만에 기적처럼 살려내고 콧대 높았던 제 인생관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완벽한 구원의 밧줄이 될 줄은 말입니다. 인천행 비행기가 거대한 굉음을 내며 취리히 공항의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순간 제 두 손은 이미 축축한 진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파란 스위스 항공 유니폼을 입고 꼿꼿하게 서서 여유로운 미소로 승객들의 안전벨트를 점검하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날의 저는 수백 번도 넘게 타본 익숙한 비행기 안에서 기압 차이로 행여나 아이의 심장에 무리가 갈까봐 두려워 17살. 딸아이의 앙상한 손을 생명줄처럼 꽉 부여잡고 있는 그저 작고 초라한 한 명의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알프스의 만년설을 바라보며 저는 끊임없이 속으로 자문했습니다.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는 건 아닐까? 당장 내일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중증 심장병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로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낯선 아시아의 국가로 향하다니. 제 머릿속은 온통 만약의 사태에 대한 끔찍한 시나리오들로 터져나갈 것만 같았죠. 하지만 제 옆자리에 앉은 안나는 달랐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생기발랄한 표정으로 창밖의 구름을 보며 연신 감탄사를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엄마, 나 진짜 너무 떨려. 유나가 그랬는데 한국 학교 급식에는 불고기라는 엄청나게 맛있는 고기 요리가 산더미처럼 나온대. 그리고 김치? 그것도 매콤한 게 완전 내 스타일일 것 같아. 나 한국 가면 진짜 배 터지게 먹을 거야. 안나는 무릎 위에 서툰 한국어 회화책을 올려둔 채 마치 내일 당장 소풍을 떠나는 어린아이처럼 제잘거렸습니다. 창백한 뺨에 오랜만에 도는 옅은 홍조를 보며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한국 가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다 먹자. 엄마가 다 사줄게. 대답하는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안나의 저 환한 미소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기내식이 제공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승무원이 카트를 끌고 와 익숙한 솜씨로 치킨과 파스타 중 어느 것을 고르겠냐고 물었죠. 안나는 파스타를 골라 포크로 한 입 크게 말아 넣더니 이내 실망한 표정으로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역시 비행기 밥은 별로야. 스위스 우리 학교 식당 밥보다 맛없어. 한국 학교 급식은 이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맛있다던데 진짜 기대된다. 그 철없는 투정에 저도 모르게 픽하고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15년간 제가 승객들에게 서빙하며 자부심을 가졌던 스위스. 항공의 기내식이 낯선 한국의 무료급식 하나에 처참하게 밀려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안나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뻣뻣하게 굳은 목을 풀기 위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다 제 옆 통로 좌석에 앉아 계신 한 50대 동양인 남성과 우연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무릎 위에는 두꺼운 영문의학 서적을 올려두고 계셨죠. 그저 점잖은 학자분이신가 보다 하고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 제 시선이 그분의 가슴팍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사원증, 정확히는 국제학회용 명찰에 확 꽂히고 말았습니다. 명찰에는 유창한 영문으로 이렇게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심장외과 교수 최서준. 그 15글자를 읽어내린 순간 제 심장이 말 그대로 쿵하고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에 솜털이 쭈뼛 서는 기분이었죠. 소아심장외과 교수. 그것도 우리가 지금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의 병원 의사라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우연이었습니다. 15년 비행을 하면서 수백만 명의 승객을 스쳐 지나갔지만 생사를 오가는 딸아이를 데리고 탄 비행기 바로 옆자리에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전문의가 앉아있을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저는 홀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서 그 남성분을 뚫어지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노골적인 시선을 느꼈는지 그분이 먼저 의학 서적을 덮으며 온화한 미소와 함께 부드러운 영어로 말을 건네오셨습니다. 혹시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습니까? 저는 화들짝 놀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하게 쳐다봤죠. 실은 교수님 명찰에 적힌 소아심장외과라는 단어를 보고 저도 모르게 그만 혹시 스위스 취리히에서 오시는 길인가요? 최 교수님은 너털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취리히에서 열린 유럽 소아심장학회에 참석해서 한국의 심장수술 사례들을 발표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혹시 자녀분 중에 심장 쪽이 안 좋은 아이가 있습니까? 의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부모님들 눈빛만 봐도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그 따뜻하고 예리한 한마디에 지난 6개월 동안 겹겹이 쌓아두었던 제 안의 거대한 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이방인, 그것도 비행기 옆자리 승객에게 할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저는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절박함에 이끌려 빈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잠든 안나를 곁눈질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앓고 있는 활로 사징증의 변형 형태라는 병명부터 학교 운동장에서 가슴을 쥐고 쓰러졌던 일, 그리고 제 인생을 박살 내버린 스위스 의료진의 잔인한 선고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교수님, 스위스 취리히 대학병원에서는 제 딸이 수술실에 들어가려면 최소 18개월에서 24개월, 그러니까 꼬박 2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당장 조금만 걸어도 입술이 파래지는 아이를 집에 방치해두고 애 심장이 멈춰서 죽기 일보 직전의 초응급 상태가 되어야만 순서를 당겨주겠대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시스템인가요? 제 딸은 2년을 버틸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최 교수님의 미간이 무섭게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안경을 고쳤으며 헛기침을 하셨죠. 24개월이요? 세상에 아무리 스위스가 평등을 중시하는 공공의료 시스템이라지만 심장 기형을 앓고 있는 17살 아이를 2년이나 대기시킨다는 건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사실상 아이의 목숨을 운에 맡기라는 폭력이나 다름없어요. 최 교수님의 그 단호하고도 분노서린 질책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스위스의 의료 시스템이 저 아시아에서 온 의사에게는 그저 환자를 방치하는 미개한 폭력으로 비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교수님 병원에서는 이런 수술을 하려면 보통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한 6개월? 아니면 1년은 걸리나요? 최 교수님은 저를 똑바로 응시하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 대답은 제 15년의 맹신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소아심장 수술 대기 시간은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진단을 받고 한 달 이내면 무조건 수술대에 오릅니다. 대기 명단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특히 안나 양처럼 언제 신부전이 올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라면 당장 입원시켜서 검사하고 빠르면 3일에서 5일 안에도 응급수술 일정을 잡아냅니다. 우리 한국 의사들은 눈앞에서 아이 심장이 잘못되어 가는 걸 뻔히 알면서 순서 타령하며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네, 한 달이요? 아니, 3일이라고요. 저는 비명에 가까운 헛숨을 들이켰습니다. 스위스에서 730일을 기다려야 한다던 그 절망적인 수술이 한국에서는 단 3일, 길어야 한 달이면 끝난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의사가 스위스보다 몇 배는 더 많은 겁니까? 아니면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병원에 못 가는 건가요? 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을 참지 못하고 속사포처럼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최 교수님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의료진이 피를 말리며 밤낮 없이 일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시스템의 속도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효율성과 생명 최우선이라는 두 가지 톱니바퀴로 돌아가거든요. 엑스레이를 찍고 피검사를 하면 그날 오후에 바로 결과가 나오고 다음날 전문의가 진단을 내리며 며칠 뒤 수술실이 열립니다. 스위스처럼 검사 하나 받으려고 일주일을 기다리고 결과 듣는데 또 일주일을 허비하는 식의 탁상 행정은 한국 환자들에겐 용납되지 않죠. 게다가 비용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이요? 스위스에서는 저희 같은 자국민도 보험 처리를 못 받으면 수술비만 최소 1억 2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미국의 최고 병원들은 5억을 부르고요. 한국이 그렇게 빠르고 수술을 잘한다면 외국인인 저는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지레 겁을 먹고 주눅이 든 채 물었습니다. 속으로 최소 3억은 부르겠지라며 체념하고 있었죠. 하지만 최 교수님의 입에서 나온 숫자는 저를 또 한 번 기절초풍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외국인 무보험 환자라고 해도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소아심장 수술을 하고 2주 정도 입원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은 대략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선입니다. 한국 병원들은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미국처럼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지 않거든요. 성공률이요? 최근 OECD 통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심장질환 수술 생존율과 성공률은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 이미 유럽이나 중동의 수많은 부호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심장 수술을 받으러 오는 시대입니다. 성공률 세계 최상위권, 대기 시간은 고작 3일에서 한 달, 비용은 스위스의 3분의 1 수준. 이 모든 조건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비현실적이어서 저는 그저 입을 쩍 벌린 채 바보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자부심으로 삼았던 스위스의 그 완벽한 인프라는 최소한 생사가 오가는 의료 현장에서만큼은 낡고 녹슨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교수님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반듯한 명함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정중히 쥐어주셨습니다. 사라 씨, 아무리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오셨다고 해도 안나 양의 상태가 걱정됩니다. 만약 한국에 머무는 동안 아이가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를 보인다면 밤낮 가리지 말고 이 번호로 당장 연락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아이를 살려낼 테니까요. 명함을 꽉 쥐고 있는 제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심장외과 최서준. 그 빳빳한 종이 한 장이 마치 거친 풍랑 속에서 던져진 구명조끼처럼,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처럼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쩌면 이 낯선 나라에서 내 딸이 살 수도 있겠다. 두려움으로 까맣게 타들어가던 제 가슴 한구석에 난생 처음으로 벅찬 희망의 불씨가 당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0시간의 비행 끝에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 바퀴가 닿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내부로 들어선 순간 저와 안나는 동시에 탄성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개발도상국일지도 모른다는 제 얄팍한 편견은 입국장 문을 넘어서자마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취리히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하고 눈부시게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스크린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최첨단 전광판들, 그리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먼지 하나 없이 쾌적한 공기. 유럽 공항에서 수화물을 찾기 위해 1시간씩 줄을 서서 땀을 뻘뻘 흘리던 것과 달리 한국의 입국 심사와 수화물 수령은 마치 마법처럼 빠르고 물 흐르듯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짱이야. 와이파이 속도 봤어? 스위스 우리 집 인터넷보다 10배는 더 빠른 것 같아. 안나는 벌써부터 눈을 반짝이며 스마트폰 화면을 연신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모녀를 기다리고 있던 교환학생 전용 버스에 올라타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내내 저는 창밖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끝없이 뻗어있는 아찔한 고층 빌딩, 숲과 거대한 한강의 야경, 거리를 가득 메운 화려한 네온사인과 생동감 넘치는 사람들의 활기찬 걸음걸이. 스위스의 여유롭고 고즈넉한 풍경과는 180도 다른 심장이 터질 듯한 압도적인 에너지가 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짐을 풀고 침대에 누운 그날 밤, 저는 지갑 깊숙한 곳에서 최 교수님의 명함을 다시 꺼내들고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인프라를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니 비행기에서 교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100% 진실일 거라는 확신이 맹렬하게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이면 안나가 그토록 고대하던 한국의 명문고 서울 글로벌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전설의 무상급식을 체험하는 날이었습니다. 곤히 잠든 안나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창밖으로 빛나는 서울의 눈부신 야경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이 아름답고 빛나는 나라가 내 딸의 멈춰가는 심장도 다시 눈부시게 뛰게 해주기를. 하지만 그 밤 벅찬 기대감에 부풀어 잠을 청하던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학교에서 마주하게 될 그 어마어마한 급식의 정체와 안나의 심장을 쥐어짜며 덮쳐올 끔찍한 위기, 그리고 이 모든 절망을 단 3일 만에 뒤집어버릴 대한민국 의료진의 미친 듯한 속도전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한국의 햇살이 호텔방 창문을 뚫고 들어오기도 전에 안나는 벌써 교복을 단정하게 챙겨 입고 제 침대 위를 방방 뛰며 들떠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창백한 얼굴로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나 고민했던 아이가 오직 한국의 고등학교에 간다는 설렘 하나로 밤잠까지 설치며 두 눈을 반짝이고 있었던 것이죠. 엄마, 빨리 일어나. 유나가 교문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단 말이야. 나 오늘 급식표 미리 검색해봤는데 진짜로 소불고기랑 잡채가 나온대. 한국 학교는 매일매일 메뉴가 다르게 나온다며. 안나의 그 들뜬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풋하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듯한 아이의 밝은 모습에 한편으로는 가슴이 찡하면서도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가 우리 모녀에게 어떤 마법을 걸고 있는 것만 같아 내심 기대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죠.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서울 글로벌 고등학교의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턱이 벌어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위스의 국제학교들이 수백 년 된 낡고 고풍스러운 벽돌 건물에 자부심을 느낀다면 한국의 고등학교는 그야말로 최첨단 미래 도시의 한복판을 옮겨놓은 듯한 세련됨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통유리로 된 본관 건물, 먼지 하나 없이 푹신하게 깔린 우레탄 트랙 운동장,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최신식 스마트보드와 공기청정기까지. 이 모든 시설이 국가와 교육청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립 학교의 수준이라는 안내교사의 설명에 저는 제 귀를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오전 내내 안나는 한국 친구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둘러싸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국 학생들은 안나의 금발 머리와 파란 눈을 신기해하면서도 조금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정하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간식까지 챙겨주었죠. 스위스 학교의 차갑고 개인주의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끈끈하고 따뜻한 한국 특유의 정이 교실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안나가 칠판 앞에서 수줍게 자기소개를 하고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할 때 저는 교실 뒷문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몰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렇게 환하게 소리내어 웃어본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그저 이 순간이 영원히 멈췄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나가 스위스에서부터 그토록 노래를 부르던 대망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전교생이 줄을 지어 향하는 급식실의 규모는 웬만한 성급 호텔의 연회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거대하고 청결했습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배식대 위로 하얀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는 음식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죠. 하얀 위생복과 모자를 단정하게 착용한 조리사님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먹고 쑥쑥 커라라며 다정하게 밥을 퍼주시는 모습은 제게 너무나도 낯설고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안나의 식판 위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 달콤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소불고기 산더미, 여러 가지 채소가 형형색색 어우러진 잡채, 바삭하게 튀겨진 새우튀김, 그리고 얼큰하고 시원해 보이는 된장국까지 그야말로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포크 대신 서툰 젓가락질로 불고기를 한 입 가득 집어넣은 안나의 두 눈이 말 그대로 집채만하게 커졌죠. 엄마, 이거 진짜 미쳤어. 입에서 고기가 그냥 살살 녹아. 스위스. 학교 식당에서 주던 퍽퍽한 감자랑 차가운 샌드위치랑은 아예 차원이 달라. 이거 진짜 매일매일 공짜로 주는 거 맞아? 안나는 볼이 터져라 음식을 씹으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저 역시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갈 떠먹어보고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깊고 진한 육수의 맛, 신선한 재료들이 입안에서 조화롭게 춤을 추는 완벽한 영양 밸런스. 스위스에서 매일 점심값으로만 2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도 맛없다며 남겨오던 그 형편없는 식단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최고급 레스토랑 수준의 요리였던 겁니다. 옆에 앉아있던 안내교사인 김 선생님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선생님, 정말로 이 훌륭한 식사가 학생들에게 전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겁니까? 비용을 전혀 내지 않고요? 김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그럼요. 한국의 학교 급식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무상급식입니다. 학교마다 전문 영양사 선생님이 상주하시면서 아이들의 성장기에 맞춘 칼로리와 영양소를 철저하게 계산해서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로 직접 조리하시죠. 아이들이 먹는 건데 절대 허투루 만들 수 없잖아요.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부끄러움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년에 6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학비를 내고도 점심값은 따로 지불해야 했고 그마저도 형편없는 퀄리티를 당연하게 여겼던 스위스의 교육 시스템. 반면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엄마의 마음으로 따뜻하고 완벽한 밥 한 끼를 공짜로 먹여주는 한국의 시스템. 저는 식판을 싹싹 비워내며 행복하게 웃는 안나를 보며 속으로 뼈저리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진짜 선진국인 걸까? 나는 여태껏 우물 안개구리처럼 스위스만 최고인 줄 알고 오만하게 살아왔구나. 하지만 그 꿈결 같던 행복과 감동의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잔인한 운명의 장난처럼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에 끔찍한 위기가 저희 모녀를 덮치고 말았던 겁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3355 운동장으로 모여들어 산책을 하던 찰나였습니다. 배불리 먹고 기분이 한껏 좋아진 안나가 한국 친구 유나의 손을 잡고 트랙을 따라 조금 빠르게 걷기 시작했죠. 안나야, 조심해.
너무 빨리 걷지 마. 제가 걱정스레 소리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안나의 발걸음이 툭 하고 멈추더니 아이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엄마 숨숨이 안 쉬어져. 안나의 입술이 순식간에 시퍼렇게 질리며 공기를 찾기 위해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가 뒤집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죠. 심장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치명적인 증상, 산소 부족으로 인한 급성 청색증 발작이 터져버린 겁니다. 안나야, 왜 그래? 정신 차려. 저는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안나에게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공포가 덮쳐왔죠. 스위스 대학병원 교수가 말했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급성 악화가 하필이면 이 머나먼 한국 땅에서 터져버린 것입니다. 구급차. 제발 누가 앰뷸런스 좀 불러주세요. 우리 아이 심장이 멎어가요. 저는 알아듣지도 못할 스위스어를 섞어가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패닉에 빠져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한국 학교의 대응은 그야말로 전광석화와 같았습니다. 비명 소리를 듣자마자 보건교사가 응급키트를 들고 운동장으로 전력 질주해왔고 김 선생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어 정확한 환자 상태와 위치를 브리핑하고 있었습니다. 사라 씨, 진정하세요. 119 구급대가 이미 출발했습니다. 아이 기도를 확보하고 넥타이를 풀어주세요. 보건교사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지시에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안나의 교복 단추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구급차를 불렀다는 말이 떨어진 지 체감상 5분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저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119 구급차가 맹렬한 속도로 교문을 통과해 운동장 한가운데로 미끄러지듯 들어온 것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응급차를 부르면 기본 20분도 기다려야 했던 터라 이 미친 듯한 출동 속도에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훈련된 특수부대 요원들처럼 신속하게 구급대원들이 뛰어내려 안나에게 산소호흡기를 씌우고 들것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급히 지갑을 뒤져 구겨진 명함 한 장을 구급대원의 손에 쥐어주며 울먹였습니다. 여기로 가주세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심장외과 최서준 교수님. 비행기에서 이분이 제 딸이 위급하면 언제든 당신 병원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한국의 구급대원은 명함을 쓱 확인하더니 무전기에 대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서울대 소아응급실로 환자 이송합니다. 바이탈 사인 불안정, 청색증. 동반된 선천성 심장 기형 환자. 최서준 교수님 콜 넣어주세요. 구급차는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꽉 막힌 서울 도심을 모세의 기적처럼 가르고 나아갔습니다. 한국의 운전자들이 구급차를 위해 약속이나 한 듯 양옆으로 길을 터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저는 또 한 번 경악했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거대한 문이 열리며 이미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안나의 들것을 애워싸고 처치실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혼비백산한 응급실 복도 끝에서 수술복 위에 하얀 가운을 펄럭이며 최서준 교수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라 씨,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제가 살릴 겁니다. 그 단호하고도 든든한 한마디에 저는 굳게 닫혀있던 응급실 문턱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국에서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이 저 의사 선생님의 존재 하나로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그 다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아이가 쓰러져도 응급처치만 끝내면 엑스레이를 찍는데 며칠, 심장 초음파를 예약하는데 또 며칠, 피검사 결과를 듣는데 일주일이 걸리는 미치도록 느린 절차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학병원은 달랐습니다. 마치 거대하고 정밀한 우주선의 시스템이 돌아가듯 안나를 향한 모든 정밀 검사가 불과 단 2시간 만에 숨막힐 듯한 속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입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국의 간호사들은 불안에 떠는 저와 안나의 손을 번갈아 잡아주며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심장 초음파 들어가고 곧바로 MRI 촬영 후 혈액 검사 결과까지 한 번에 취합해서 교수님께서 브리핑해 주실 겁니다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엑스레이, 심전도, 정밀 초음파, 뇌혈류 검사까지
수많은 최첨단 의료기기들이 안나의 몸을 훑고 지나가는데 지체되는 시간은 단 1초도 없었죠. 스위스라면 최소 2주는 좋게 걸렸을 이 엄청난 검사 일정이 단 2시간 만에 끝나버렸다는 사실에 저는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제 볼을 꼬집어 볼 정도였습니다. 이른바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 접목되었을 때 얼마나 위대하고 경이로운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4시 굳게 닫혀있던 최서준 교수님의 진료실 문이 열리고 제가 안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의자에 앉은 제 앞에는 불과 1시간 전에 찍은 안나의 3D 심장 초음파 영상이 모니터 위에 선명하게 띄워져 있었죠. 교수님의 표정은 몹시 무거웠습니다. 사라 씨, 예상대로입니다. 아이 심장에 걸려있던 과부하가 오늘 한계치를 넘어서며 급성 신부전 초기 증세가 왔습니다. 스위스에서 진단받았던 6개월 전보다 우심실 비대증이 훨씬 더 심각하게 진행되었어요. 이대로라면 스위스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는 것조차 아이 목숨을 내놓는 짓입니다. 그 말씀에 저는 숨이 턱 막히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스위스 병원에서 2년을 기다리라고 방치했던 그 시간 동안 내 딸의 심장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버렸구나. 교수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수술을 앞당겨 주실 수는 없나요? 저희가 외국인이라 대기 순번이 밀리는 건 알지만 제가 제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스위스에 있는 집을 처분해서라도 병원비를 댈 테니까 제발 2달 뒤에라도, 아니 1달 뒤에라도 우리 안나 심장 좀 열어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내던진 채 진료실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최 교수님이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단단히 부축해 일으켜 세우셨죠. 그리고는 제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평생 제 귓가에 잊히지 않을 제 15년 인생관을 완벽하게 부수고도 남을 그 기적 같은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사라 씨,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1달 뒤라뇨? 2달 뒤라뇨? 아이 심장이 오늘 내일 하며 멎어가는데 의사가 환자를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그건 환자를 돈으로만 보는 미개한 나라에서나 하는 짓입니다. 교수님은 펜을 들어 책상 위 달력의 날짜에 동그라미를 굵게 치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글피 오전 8시. 정확히 3일 뒤에 제가 직접 집도해서 안나의 심장을 엽니다. 소아심장외과 최정예 수술팀 전부 스탠바이 시켰습니다. 3일 뒤면 꽉 막혀있던 아이의 심장 판막이 깨끗하게 열리고 다시 핑크빛으로 정상적으로 뛰게 될 겁니다. 네. 3-3일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바보처럼 되물었습니다. 3달도 3주도 아닌 단 3일. 스위스 최고의 대학병원이 2년 무려 730일을 기다리라며 제 딸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그 끔찍한 수술을 지구 반대편의 이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단 3일 고작 72시간 만에 해치워주겠다는 겁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정말입니까? 정말 우리 안나가 3일 뒤에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요? 혹시 제가 외국인 무보험자라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그런 거면?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최후의 두려움을 내비쳤습니다. 속으로는 이 미친 속도와 완벽한 인프라를 경험했으니 미국처럼 5억, 아니 10억을 부른다 해도 기꺼이 빚을 내서라도 치르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죠. 하지만 최 교수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비용 걱정은 아예 접어두시라고 비행기에서도 말씀드렸잖습니까? 방금 원무과에서 외국인 수가를 적용해 정확한 견적을 뽑아왔습니다. 수술비, 특진비, 2주간의 입원비와 식대, 그리고 최신 약제비까지 모조리 다 합쳐서 한국 돈으로 3,500만 원입니다. 스위스에서 요구했던 1억 2천만 원의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죠. 이곳 한국에서는 돈이 없다고 혹은 순번이 밀렸다고 아이가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꼴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지난 15년 동안 스위스 항공 유니폼을 입으며 겹겹이 쌓아 올렸던 헛된 자부심, 국가에 대한 맹신, 그리고 딸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와 억울함이 한데 뒤엉켜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진료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비명을 내지르며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병원비가 싸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오만하게 살아왔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내 조국 스위스가 버린 내 피부치의 목숨을 이 낯설고도 따뜻한 나라 대한민국이 거두어 살려주었다는 그 압도적인 은혜에 뼈가 시리도록 감사해서 터져나오는 통곡이었습니다. 730일의 절망을 단 72시간의 기적으로 바꿔버린 나라. 천문학적인 병원비로 환자의 목숨을 저울질하지 않고 최첨단 의술과 경이로운 속도로 죽어가는 아이를 지체 없이 수술대로 올리는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저는 숨이 넘어갈 듯 꺽꺽대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연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은혜.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내 딸을 살렸어. 병원 복도 끝까지 메아리치는 제 절절한 오열 속에서 저는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라 믿었던 스위스라는 거대한 환상이 완전히 박살나고 제 남은 인생의 모든 방향표가 지금 제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위대하고도 따뜻한 땅, 대한민국을 향해 맹렬하게 요동치며 돌아서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단 3일. 네, 제 딸의 멈춰가던 심장을 다시 힘차게 뛰게 만들기 위해 이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의 병원이 필요로 했던 시간은 고작 72시간이었습니다. 스위스의 그 콧대 높은 대학병원에서 꼬박 2년 무려 730일을 집구석에 박혀 죽음의 공포에 떨며 기다리라고 했던 그 절망적인 수술이 한국에서는 제가 최서준 교수님의 진료실에서 오열하며 무너져 내린 지 단 3일 만에 일사천리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수술 당일 아침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수술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제 두 손은 땀으로 흠뻑 젖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훌쩍 커버린 17살 딸아이가 제 품에 안기며 엄마 나 하나도 안 무서워.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푹 자고 일어나면 이제 마음껏 뛸 수 있게 해준댔어. 그러니까 엄마도 울지 마. 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했었죠. 굳게 닫힌 차가운 철문 위로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빛이 켜졌을 때 저는 십자가를 꽉 쥐고 복도 바닥에 엎드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스위스에서 2억 마일리 떨어진 아시아의 낯선 땅에서 제 인생의 전부인 아이의 심장을 열고 생사를 오가는 그 4시간은 마치 40년처럼 길고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마침내 수술실의 무거운 문이 열리고 초록색 수술복이 온통 땀으로 흠뻑 젖은 최서준 교수님이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오셨습니다. 저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교수님 앞으로 달려갔지만 차마 결과가 두려워 입조차 떼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만 있었죠. 그런 제 두 어깨를 꽉 쥐며 교수님이 환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사라 씨, 수술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막혀있던 판막을 깨끗하게 넓혀주었고 비정상적이던 혈류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심장이 아주 예쁘고 힘차게 정상적으로 잘 뛰고 있어요. 이제 안나는 평범한 또래 아이들처럼 숨차지 않고 마음껏 달릴 수 있을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온몸의 긴장이 탁 풀리며 그대로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어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 딸을, 제 세상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짐승 같은 제 오열에 지나가던 간호사분들이 다가와 제 등을 따뜻하게 쓸어내려 주셨죠. 그분들의 손길 하나하나에서 저는 15년간 스위스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한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안나를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에서 처음 마주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벅찬 눈물을 쏟아내야만 했습니다. 항상 산소가 부족해 파랗게 죽어있던 아이의 입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분홍빛, 핑크빛으로 생기 있게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백했던 뺨에는 따뜻한 혈색이 돌았고 침대 옆 모니터에 표시되는 안나의 심장. 박동 그래프는 그 어느 때보다 규칙적이고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뛰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숨 쉬는 게 엄청 편해. 가슴이 하나도 안 답답해. 안나가 희미하게 웃으며 제 손을 꽉 쥐었을 때 저는 아이의 손등에 수없이 입을 맞추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스위스에서 그토록 맹신했던 의료 시스템이 이 아이를 2년이나 방치하며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다시금 소름이 끼쳤고 단 며칠 만에 이 아이를 완벽하게 고쳐놓은 한국의 경이로운 의술 앞에 저는 뼛속 깊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수술 다음 날
병실에서 저희 모녀를 또 한 번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간호사님이 점심 식사가 담긴 식판을 들고 들어오셨을 때였죠. 병원 밥이라고 하면 을에 밍밍한 수프나 퍽퍽한 빵 조각을 떠올렸던 제 상식은 식판 뚜껑이 열리는 순간 또 한 번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식판 위에는 진하게 우려낸 소고기 미역국, 입에서 살살 녹는 부드러운 장조림, 삼삼하게 무쳐낸 시금치 나물, 그리고 소화가 잘 되도록 정성껏 끓인 잣죽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어머, 세상에 이게 진짜 환자식이라고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간호사님은 다정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요, 큰 수술을 이겨낸 아이인데 든든하게 먹여야죠. 한국에서는 피를 맑게 하고 기력을 보충할 때 꼭 이 미역국을 먹이거든요. 안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안나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 입 떠먹어 보더니 수술 부위가 아픈 것도 잊은 채 눈을 번쩍 떴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나 배고팠는데 한국은 어떻게 병원 밥까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 아이가 그릇 바닥까지 싹싹 긁어비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환자에게 단순히 영양소만 주입하는 서양의 건조한 방식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로 마음의 병까지 어루만져 주려는 한국 특유의 음식 문화. 그 깊고 진한 배려심이 낯선 이방인인 저희 모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내고 있었던 겁니다. 감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입원 3일차가 되던 날 오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온 것이었죠. 바로 안나가 쓰러졌던 날 함께 있었던 서울 글로벌 고등학교의 한국 친구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과일 바구니와 함께 반 친구들 전체가 빼곡하게 적어내려간 커다란 롤링페이퍼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안나야, 수술 잘 끝났다며? 진짜 다행이다. 엄청 걱정했어. 이거 우리 반 애들이 다 같이 쓴 편지야. 빨리 나와서 우리랑 같이 맛있는 급식 또 먹자. 서툰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안나의 손을 꼭 잡아주는 한국 아이들의 모습에 안나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스위스 학교에서는 체육 시간마다 벤치에 혼자 앉아 있어도 누구 하나 선뜻 다가와 주지 않았고 그저 아픈 아이로 철저히 소외당해야만 했었죠. 그런데 이 머나먼 한국 땅에서 만난 친구들은 고작 하루를 함께 보냈을 뿐인데도 안나를 진정한 친구로 대하며 먼 병원까지 찾아와 눈물을 글썽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나 너무 행복해. 애들이 나보고 빨리 나와서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재. 나 이제 혼자가 아닌가 봐. 편지를 품에 꼭 끌어안고 엉엉 우는 안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 역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완벽한 복지와 개인주의로 무장한 스위스에서는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것.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한국인들의 정이 17살. 제 딸의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 완벽하게 수술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꿈결같던 2주의 입원 생활이 지나고 마침내 퇴원 수속을 밟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원무과 창구 앞에 선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최서준 교수님이 3,500만 원 선일 거라고 안심시켜 주셨어도 서양의 병원 시스템에 익숙한 제게는 혹시 숨겨진 청구 비용이 더 붙어서 1억이 넘게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일말의 불안감이 남아 있었거든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바가지를 씌우는 나라도 수없이 봐왔으니까요. 원무과 직원이 밝은 미소와 함께 길다란 영수증을 출력해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의 맨 아래 찍힌 환자 부담 총액을 확인했습니다. 총 결제 금액 3,485만 원. 제 두 눈을 씻고 다시 봐도 0이 하나 빠진 게 아닐까 의심해봐도 정확히 3,485만 원이었습니다. 수술 전 최첨단 장비를 동원한 수많은 정밀 검사,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투입된 대수술, 중환자실 이용료, 2주간의 1인실 입원비와 매일 제공된 그 훌륭했던 식대까지 모조리 다 합친 금액이 스위스의 4분의 1,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었던 겁니다. 이게 정말 전부인가요? 추가로 내야 할 돈이 더 없는 게 확실합니까? 제가 믿기지 않아 되묻자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어머니. 모든 비용이 투명하게 포함된 최종 금액입니다. 안나가 건강하게 퇴원하게 되어 저희도 너무 기쁘네요. 먼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 앞으로는 아이와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그 따뜻한 인사를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린 그 얇은 영수증 한 장이
마치 제 심장을 날카롭게 베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는 제가 스위스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을 마음속으로 은근히 얕보며 오만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이란 1인당 GDP 숫자가 높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건 없건 자국민이건 외국인이건 상관없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전광석화처럼 움직여주는 나라.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끔찍한 장사를 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퇴원하는 이방인의 등 뒤로 진심. 어린 축복을 건네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이야말로 제가 우러러봐야 할 진짜 위대한 선진국이었던 겁니다. 저는 원무과 창고에 기대어 영수증을 가슴에 품고 수치심과 감사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려야만 했습니다. 퇴원 후 저희 모녀는 스위스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짐을 정리하러 강남의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열려있는 캐리어 안에 스위스로 가져갈 짐들을 챙겨넣고 있던 저는 침대 위에 멍하니 앉아있는 안나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죠. 평소 같았으면 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할 아이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거든요. 안나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숨쉬기 힘들어? 제가 놀라 다가가자 안나는 갑자기 제 허리를 와락 끌어안으며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스위스 안 돌아갈래. 나 그냥 여기 한국에서 살면 안 돼. 안나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은 스위스에 있잖아. 제가 당황해서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안나의 고집은 완강했습니다. 싫어. 스위스로 돌아가면 또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의사 선생님 얼굴도 못 보고 쫓겨날 거잖아. 나 거기서 2년 동안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지옥 같았어. 근데 한국은 달라. 여기 의사 선생님들은 나 살려주겠다고 밤새 뛰어다니셨고 간호사 언니들은 매일 내 머리 따아주면서 웃어줬어. 학교 친구들은 나 아프다고 편지까지 써서 와줬단 말이야. 급식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나 진짜로 이 따뜻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 응. 제발 엄마. 절규하듯 쏟아내는 안나의 진심에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아이의 말이 100번, 1000번 맞았으니까요. 스위스는 우리에게 차가운 숫자와 절망만을 주었지만 대한민국은 제 딸에게 새로운 심장과 뜨거운 눈물, 그리고 살아갈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옷장 한 구석에 반듯하게 걸려있는 파란색 스위스 항공 유니폼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15년간 제 젊음과 청춘을 바쳤고 제 알량한 자부심을 지탱해 주었던 그 훈장 같던 옷.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캐리어에 담겨있던 스위스행 비행기 티켓을 꺼내 미련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엄마. 눈이 휘둥그레진 안나를 향해 저는 활짝 웃으며 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 안 돌아가. 안 돌아갈 거야. 그 잘난 스위스. 엄마도 이제 지긋지긋해. 내 생명을 살려준 이 은인의 나라에서 우리 두 사람 보란 듯이 새로 시작하자. 내가 먹고 싶어하는 그 맛있는 한국 급식, 엄마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일매일 먹게 해줄게. 제 결연한 대답에 안나는 엄마, 진짜지? 진짜 우리 한국에서 사는 거지? 라며 제 목을 끌어안고 방방 뛰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안나의 정수리에 입을 맞추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죠. 저는 곧바로 15년간 몸담았던 스위스 항공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석 승무원이라는 화려한 타이틀도 넉넉했던 연금도 제 딸의 웃음 앞에서는 아무런 미련이 남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글로벌 항공사에서 일했던 경력과 4개 국어 능력을 살려 대한민국의 국적기인 대한항공의 외국인 전문 승무원 채용에 당당히 이력서를 냈습니다. 면접관 앞에서 내 딸의 목숨을 살려준 이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남은 평생을 하늘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훔치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지금 저희 모녀는 붉은색과 푸른색의 태극 무늬가 선명한 대한민국의 품에 완벽하게 안착했습니다. 저는 대한항공의 유니폼을 입고 전 세계를 누비며 한국의 위대함을 알리고 있고 안나는 서울 글로벌 고등학교로 정식 전학을 와서 매일 아침 엄마. 오늘 급식은 제육볶음이래. 라고 소리치며 누구보다 힘차게 학교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 친구들과 운동장을 전력 질주하며 까르르 웃는 딸아이의 핑크빛 입술을 볼 때마다 저는 매일 밤
서울의 밤하늘을 향해 고개 숙여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오만했던 스위스 가족을 오열하게 만들고 730일의 절망을 단 72시간의 기적으로 바꿔버린 나라. 천문학적인 돈보다 사람의 목숨을 먼저 생각하고 차가운 시스템보다 따뜻한 밥 한 끼의 정을 나눌 줄 아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저희 모녀에게 제2의 삶을 선물해준 대한민국과 이 찬란한 나라를 피땀 흘려 일궈오신 수많은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제 모든 뼈를 깎는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스위스 항공 수석 승무원 사라 씨와 딸 안나 양의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복지국가라며 콧대 높던 스위스. 하지만 정작 자국민의 어린 딸이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그 위급한 순간에 그 잘난 시스템은 평등이라는 차가운 핑계 뒤에 숨어 무려 2년이라는 잔인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730일이라는 피말리는 절망의 시간. 엄마인 사라 씨가 느꼈을 그 참담한 무력감과 뼈가 시리는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역만리 낯선 아시아의 땅,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730일의 절망을 단 72시간, 고작 3일 만의 기적으로 완벽하게 뒤집어버렸죠. 죽어가는 생명 앞에서 복잡한 절차나 돈을 따지기보다 어떻게든 아이의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전광석화처럼 움직인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의료진들. 그리고 아픈 이방인 소녀에게 최고급 호텔 요리 부럽지 않은 따뜻한 미역국과 정성 가득한 무상급식을 내어주며 진심 어린 응원과 정을 쏟아부어준 우리네 따뜻한 사람들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15년간 굳건했던 콧대 높은 스위스 승무원의 자부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제2의 조국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하게 만든 위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며 뭉클한 마음에 고개를 끄덕이셨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기적, 단 3일 만에 죽어가는 생명을 거뜬히 살려내는 세계. 최상위권의 압도적인 의료 인프라와 우리 아이들을 매일 배불리 먹이는 훌륭한 무상급식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이 땅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었을까요? 결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전쟁의 참혹한 폐허와 잿더미 속에서 보릿고개의 굶주림을 묵묵히 견뎌내며 오직 내 자식만큼은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뼈가 부서져라 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캄캄하고 비좁은 지하 탄광에서 펄펄 끓는 열사의 중동 사막에서 그리고 밤낮 없이 돌아가는 퀴퀴한 공장 미신기 앞에서 하나뿐인 청춘을 바쳐 피땀 흘리신 우리 어르신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그 뜨거운 눈물과 거친 손마디가 단단한 주춧돌이 되어 이제는 그 콧대 높은 서양 선진국 사람들마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이민을 결심하게 만드는 자랑스럽고 위대한 강대국 대한민국을 마침내 완성해낸 것입니다. 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묵묵히 일구어 주신 어르신들의 숭고한 노고와 거룩한 헌신에 오늘 이 영상을 빌려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고개 숙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사라 씨 모녀가 미련 없이 찢어버린 스위스행 비행기 티켓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진정 세계 최고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빛나는 훈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의 어느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한국 친구들과 함께 땀 흘리며 떡볶이를 먹으러 힘차게 달려갈 안나 양의 두 번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지만 따뜻한 자부심의 불씨를 지폈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클릭 한 번,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시는 다정한 응원 한마디가 이 채널을 든든하게 지탱하고 더 가슴 벅찬 사연을 발굴해내는 가장 거대한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고 위대한 나라인지 여러분의 댓글로 마음껏 자랑해주시고 삶의 지혜를 다정하게 나눠주십시오. 언제나 제 영상의 끝을 함께해주시는 소중한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오신 그 가시밭길 같은 험난한 발자취가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영광과 기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위대한 나라의 살아있는 숨결이자 역사이며 우리 모두의 영원한 자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